안녕하세요. 영화랑 성경이랑 읽어주는 목사 이성훈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알폰소 꾸아론 감독의 로마입니다. 이번 달 24일에 LA 코닥장에서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을 포함해서 모두 10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있는 곧단 영화입니다. 우선 이 영화를 감독한 꾸아론 감독은 말이죠.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 8개 가운데서 세 번째 영화인 Prisoner of Azkaban, 아즈카반의 죄수를 감독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2013년에 각본 쓰고 감독해서 편집까지 그리고 데이빗 헤이먼과 함께 제작마저 해버린 영화인 그래비티, 이 그래비티로 손익분기점을 7배나 넘겨버리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포함해서 모두 7개 부분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흥행과 평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그런 셈이죠. 그렇게 감독으로서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던 이 꾸아론 감독이 자신의 다음 영화에서는 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자신이 자라난 멕시코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멕시코 시티의 로마라는 곳으로 말이죠. 영화 로마를 간단히 요약하면 멕시코 시티의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중산층 가정에서 그 가정과 함께 살면서 잡다한 집안일, 이를테면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림질하고 개똥 치우고 기타 등등 그리고 그 집안의 4명의 아이들 또니오, 빠꼬, 빼빼, 소피까지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클레오라고 하는 한 여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녀의 나라에, 또 그녀의 일하는 가정에, 그리고 그녀의 본인의 여러 시련과 고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영화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꾸아론 감독의 자전적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말이죠. 정확히 그가 9살, 10살 시절이던 1970년과 1971년으로 관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살았던 멕시코시티의 로마라는 번화가 가운데 있는 한 중산층 가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대문 밖을 나서면 바로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집에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4명이 있지만 뛰어놀 만한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닌다거나 아니면 빨래를 널어둔 집 옥상에 올라가서 놀고는 합니다. 이 집안의 아빠는 의사로 일하는 안토니오입니다. 그는 생화학 교수인 아내 소피아와 더불어서 또뇨, 빠꼬, 빼빼 세 아들과 딸 소피 그리고 장모인 테레사와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을 돌볼 사람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이 집에는 이 집에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믹스텍 여인 2사람 아델라와 클레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꾸아론 감독의 자전적 영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영화 속의 이야기가 남자아이들인 빠꼬나 빼빼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게 맞겠지만 정작 이 영화는 믹스텍 여인 클레오의 눈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꾸아론 감독은 그 이유를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클레오가 빨랫감을 가지고 옥상으로 오르는 장면 위에다가 파라 리보, 즉 리보를 위하여 라는 자막을 넣는 것으로 말이죠. 이 영화는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리보리 로드리게즈를 위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꾸아론 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서 각본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린 시절에 마치 엄마처럼 자신을 돌봐줬던 그 리보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사자상을 받았던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처음 세상에 보여지는 시사회에서 리보와 함께 이 영화를 보았다고도 하네요. 꾸아론 감독에게 있어서 리보가 그랬듯이 영화 속 클레오는 이 가정에서 일하는 하녀나
유모가 아니라 거의 이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을 재울 때 엄마처럼 자장가를 불러주고 또 굿나잇 키스를 하고 아이들도 서스럼없이 이 클레오에게 떼끼에로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밥을 챙겨 먹이고 또 놀다가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고 막내 빼빼가 학교가 끝날 때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싸울 때 진짜 엄마처럼 아이들을 말리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또 온 가족과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 시간이면 아델라와 함께 옥탑에 있는 자기들만의 작은 방으로 가죠. 그리고 이 집에는 포드 갤럭시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는데 굉장히 몸집이 큰 그러한 차입니다. 근데 안토니오가 밤에 주차할 때마다 이 좁은 공간에다 이 차를 구겨 넣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가정에 자신의 자리를 맞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꽈론 감독은 극히 일상적인 순간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아무튼 개똥까지 빨리 치워야 했던 이 클레오는 늘 집안에서 할 일이 많았지만 사람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클레오에게도 나름의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함께 일하는 아델라 커플과 함께 자신의 애인인 페르민과 더블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클레오는 처음으로 만난 연인 페르민과 사귀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페르민과 영화를 보다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페르민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가서는 그 길로 잠수를 타버립니다.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던 클레오는 자신이 임신 때문에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민 끝에 소피아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클레오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하면서 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서 검진도 받게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죠. 자신도 사실 남편 안토니오의 외도가 의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엄청 마음적으로 복잡했는데 말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클레오도 나중에 우연히 소피아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소피아의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출장 간 아빠가 일정이 늦어져서 집에 오지 못한다고 둘러댔지만 안토니오는 결국 크리스마스에도 또 새해 첫날에 있었던 가족 모임에도 오지 않습니다. 클레오 역시 사라져버린 페르민을 수소문 끝에 찾아가서 만나게 되지만 뱃속의 아기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면서 또다시 찾아오면 뱃속의 아기건 너건 다 패버리겠다고 겁을 줍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클레오의 산딸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테레사 할머니와 클레오는 아기를 뉘일 침대를 사러 가구점을 찾았다가 밖에서 벌어진 데모 현장에서 피신해 들어온 대학생 하나가 뒤따라 들어온 우익 무장단체 로스 알코네스에 의해서 총에 맞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총을 겨누는 한 사내를 보고 겁에 질려서 충격을 받아 그 와중에 그만 양수가 터져버립니다. 그 사내는 그 아모레스, 그러니까 사랑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한 청년이었는데 누구냐? 바로 페르민, 헐 이런. 근데요, 그날은 바로 1971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멕시코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성채축일 대학살이 있었던 날이죠. 루이스 알바레스 대통령 치하에서 120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총에 맞아 죽은 날입니다. 120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클레오 뱃속에 있던 아기도 양수가 터지고 나서 제대로 된 처치를 신속하게 받지 못해서 결국 병원에 가서 딜리버리를 했는데 사산되고 맙니다. 6월 10일 대한민국의 87년 6월 항쟁도 6월 10일에 시작되었죠. 아무튼 그 후에 소피아와 안토니오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고 소피아는 안토니오가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해 가는 동안 아이들과 클레오를 데리고 베라크루즈 해변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해변에 있는 동안 수영할 줄 모르는 클레오는 물속에 빠진 빠꼬와 소피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만난 소피아와 네 아이들 그리고 클레오는 영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됩니다.
가족 중에 가장 낮고 약한 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꽈런 감독의 카메라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솔로몬의 시편이 갖고 있는 시점과 닮아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이 꽈론 감독이 결코 설교조의 대사로 풀어내지는 않았지만 영화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이 주제는 결국 시편 72편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감독은 대사를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디테일한 여러 장면을 통해서 클레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놓이자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목숨을 내걸고 물로 뛰어들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정말 영화 내내 한결같이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또 어떤 순간에 아이 중에 하나가 그녀는 벙어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정말 말이 없습니다. 클레오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단지 피해자로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녀가 생명을 주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하는 말들 속에 또 하루 종일 그녀가 보여주는 친절한 행동들 속에 그녀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과 엄마 소피아가 클레오에게 보여주는 말과 행동들 속에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클레오와 가족들은 동등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맨 첫 장면에서 하수구 구멍 바로 옆 바닥을 응시하면서 그 바닥 위로 들이치는 비눗물 위로 비춰진 그 하늘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 제목 로마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옥상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는 그 클레오를 따라가던 카메라가 응시하는 진짜 하늘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영화 제목 로마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바닥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시선 말이죠. 지금까지 영화랑 성경이랑 읽어주는 목사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